최근에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역사상 어떤 시기에 가장 잊고 싶냐고요. 제 대답은 바로 지금이었습니다. 이건 역사상 가장 흥미로운 순간이에요. 저도 역사책을 많이 읽는 편이거든요. 그러니 우리 모두 이 흐름을 잘 이어가 봅시다. 주가는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뛰어난 제품을 만들고 실제로 고객에게 전달하고 있느냐예요. 테슬라 제품들은 정말 뛰어나죠. 작년에 테슬라 모델 Y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였습니다. 모든 차종을 통틀어서요. 약 120만 대가 팔렸죠. 그리고 놀라운 건 두 번째로 많이 팔린 차보다 가격이 50%쯤 비쌌는데도 1등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테슬라 팀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해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해요. 오늘은 보 하인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는 크립토 카운슬의 전무이사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전략 비축에 대해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건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관심을 확 끌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미국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팔지 않는다라고 선언한 것도 정말 엄청난 발표였죠. 그런 발표가 있기까지 어떤 논의들이 있었는지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도요. 전반적으로 보면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분야에서 리더십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아시다시피 그는 취임 3일 만에 행정명령을 통해 암호화폐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했죠. 그리고 그 행정명령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그중 하나가 기관 간 실무 그룹을 만든 거고 제가 그 그룹의 전무이사인 거죠. 그리고 금융계에서도 잘 알려진 크립토 차르 데이비드 sak스가 있습니다. 그는 벤처 투자에서 성공한 건 물론 다양한 비즈니스 활동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아무튼 그 행정명령으로 이 실무 그룹이 공식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또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일정들도 함께 제시됐는데요. 첫 번째 일정은 30일 이내라는 기준이었습니다. 이건 각 기관이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자신들이 관여하고 있는 모든 걸 내부적으로 감사하거나 점검하라는 내용이었어요. 특히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잘못 설정됐던 규정들과 정책들을 면밀히 다시 들여다보는 작업이었죠. 그래서 저희가 그 규칙들과 규정들을 꼼꼼히 살펴봤고 그 다음 60일 마감 기한에 맞춰 같은 실무 그룹에서 정책 제안 목록을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각 기관이 독자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고 판단한 조치들이었죠. 그리고 이제는 180일 일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시점엔 이 제안들을 검토하고 모든 보고서를 샅샅이 읽어본 다음 결국 하나의 종합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낼 예정입니다. 그 문서에선 미국이 암호화폐 수도가 되려면 혁신을 촉진하고 세계 암호화폐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디지털 자산 기업들이 미국에서 성장할 수 있는 규제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고 말할 겁니다. 그리고 다시 아까 말씀하신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얘기로 돌아가 보면 대통령은 미국이 전 세계의 비트코인 초강대국이 되겠다는 뜻을 아주 분명히 밝혔습니다. 아주 여러 번 반복했죠. 좋네요. 그렇죠.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저랑 데이비드는 백악관 안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정말 특별한 자산이기 때문에 그 고유한 가치를 명확히 인정하고 싶었어요. 비트코인은 증권이 아니라 상품입니다. 내재적인 가치가 저장돼 있는 자산이고요. 데이비드 표현대로 하자면 완벽하게 태어난 자산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 제도를 설계할 때도 비트코인이 가진 그 고유한 본질을 제대로 반영하려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디지털 자산 국가 비축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했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뿐 아니라 이 전반적인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혁신을 응원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 중에서도 특히 비트코인은 미국 국민을 위한 자산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싶었습니다.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건 미국의 장기적인 이익에 분명히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가능한 한 많이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명확히 밝혔고 지난 몇 달 동안 여러 곳에서 연설하면서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왔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국민 세금은 단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예산 중립적인 방식으로 비트코인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이죠. 이런 맥락에서 대통령 표현을 빌리자면 저희에겐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뤄낼 수 있을지에 대한 아이디어도 정말 무궁무진할 거고요. 예를 들면 상무부에는 러트닉 장관, 재무부엔 베센트 장관이 계시죠. 그리고 이 기관 간 실무 그룹 안에도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저희는 머리를 맞대고 이 아이디어들을 하나하나 구체화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결국엔 가장 효과적인 해법을 도출해낼 수 있을 거예요. 그건 저희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곧바로 실행에 옮길 예정입니다. 비트코인을 더 확보하겠다는 여러 아이디어들이 있잖아요. 물론 아직 그중 어떤 것도 확정된 건 없는 걸로 알지만요. 그런데 들어보면 꽤 명확한 방법들도 있긴 합니다. 금을 재평가하고 일부를 매각해서 그걸 비트코인으로 옮기는 방법들 말이죠. 하지만 제 생각엔 사람들이 완전히 새로운 방식들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이디어를 브레인스토밍할 때 어떤 공통된 주제나 방향이 있나요? 하나는 정부가 가진 자금을 좀 더 전략적으로 배치해서 비트코인을 확보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겠죠. 보통 투자 전문가들도 항상 자산 구성을 조정하잖아요. 그게 하나의 대표적인 접근 방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러트닉 장관이나 다른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봤는데요. 외부에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해서 그걸 비트코인 확보에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를 말이죠. 지금 이걸 정책적인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이 비트코인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엔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나요? 저는 루미스 상원 의원의 2025년 비트코인 법안이 정말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 그 법안은 지금 커뮤니티에서도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고 있죠.
그 법안의 핵심은 현재 재무부가 보유 중인 금보증서의 가치를 재평가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 금보증서 대부분은 제 기억엔 온스당 약 43달러로 평가돼 있어요. 실제 가치보다 훨씬 낮네요. 맞아요. 지금 금 시세가 온스당 3,100달러 정도잖아요. 그 시세로 재평가하면 거기서 생기는 추가 자금을 활용해서 비트코인을 더 사들일 수 있고, 더 나아가 그건 전략적 비축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하나의 아이디어일 뿐입니다. 지금 이 아이디어는 국회에서 논의가 오가고 있는 중이고, 그 법안이 얼마나 많은 공동 발의자를 확보할 수 있을지, 또 동료 의원들을 얼마나 설득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죠. 그 외에도 관세든 아니면 전혀 다른 방식이든 정말 다양한 창의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걸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셀 수 없이 많거든요. 기관 간 실무그룹 안의 구성원들이 각 부처 내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내는지 지켜볼 예정이고요. 하지만 저희는 어떤 가능성도 열어두고 다 검토할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을 가능한 한 많이 확보하고 싶기 때문에 어떤 기회도 놓치지 않고 철저히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미국이 보유하게 될 비트코인 수량에 대해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목표치가 있으신가요? 100만 개 같은 큼직한 숫자가 거론되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요. 네, 저도 여러 상원 의원들이나 다른 분들이 구체적인 숫자를 얘기하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수가 무한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한도까지 전부 갖고 싶습니다. 사실 이 얘기를 저는 여러 사람들한테, 특히 기자들한테 자주 합니다. 그들은 꼭 정확한 목표 수량이 있나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건 딱히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건 마치 한 나라가 금을 얼마나 갖고 있어야 하죠? 라고 묻는 거랑 똑같거든요. 내재적인 가치를 가진 자산이라면 당연히 가능한 한 많이 확보하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죠. 비트코인도 그 점에서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경제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 경제 독립TV입니다. 자, 테슬라 주가가 241달러로 보합 수준에서 마감이 되었는데요. 자, 조금 전 영상 두 개를 먼저 보셨는데, 자, 일론 머스크의 영상에서는 자, 현재가 중요하다. 그리고 고객이 정말 알아주는 좋은 제품을 생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중국에서 그 테슬라의 모델 Y가 자, 3월달 다시 베스트셀링카에 등극됐다는 소식인데, 자, 아울러 캐시우드가 테슬라의 주가 전망 5년 내 2,600달러 다시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정확하게 그 근거가 어떤 건지, 지금 관세 전쟁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가능성이 과연 있는지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두 번째 영상 비트코인 관련한 앤서니 폼폴리아노의 백악관 가서 인터뷰한 영상을 보셨는데, 자, 여기에 그 크립토 담당하는 그 보라는 분이 미국은 가능하다면은 비트코인을 금처럼 무제한 사들이고 싶다. 자, 이런 얘기를 했죠. 자, 이 얘기를 뒤집어서 보면은, 자, 지금 결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전쟁을 벌리는 것도 여러 가지 그 불공정한 지금 구조를 되돌리고 미국의 그 부채를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데요. 자, 그런 차원에서 그 달러의 약세가 앞으로 예상이 되죠. 그러면 이제 기축통화 지위가 여러모로 이제 흔들릴 수가 있는데, 자, 이 기축통화의 지위를 스테이블 코인을 근거로 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자, 이런 걸 통해서 다시 스테이블 코인은 결국은 달러 기반이니까 약화되는 달러를 다시 디지털 암호 비트코인을 통해서 기축통화의 지위를 유지하려는 무서운 전략이 숨어 있는 거죠. 다행히 중국이 그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자본 유출을 우려해서 시진핑 정부가 그 비트코인을 전적으로 막았죠. 채굴도 막고 보유하는 것도 막았는데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빠르게 그 테슬라 2,600달러 가는 근거와 전망, 무역전쟁부터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경제독립 씨앗들의 동향을 보면은요, 테슬라가 이렇게 한 241달러 마감을 했고, 팔란티어 테크놀로지 93달러, 엔비디아 101달러, 아이언큐 25달러, 애플이 197달러, 비트코인 84K, 1억 2천. 비트코인은 조금 올랐죠. 도지코인이 221원에 거래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스트래티지도 316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의 그 250달러 하회된 이후로 중국에서 사이버캡 부품 수입 계획이 중단되었다. 자, 이를 통해서 사이버캡 로보택시 일정이 조금 뒤로 밀려지는 거 아니냐. 자, 이런 우려가 이제 시장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지금 240 초반에서 그 공방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부터 빠르게 그 파월 의장 최근 발언과 트럼프 대통령 반응을 통해서 시장을 전망해 보죠. 자, 파월이 최근 관세는 최소 일시적 인플레이션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더 지속적인 가능성이 있다. 자, 그래서 관세발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자, 그거에 더해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와 금리 정책에 대해서도 그 데이터가 명확해질 때까지 금리 조정을 보류하겠다. 그래서 6월달 5,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낮아지는 발언을 했죠. 그래서 시장에 그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내다 보니까 시장이 더 좀 안 좋게 반응을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 파월의 그 발언 중에 비트코인, 암호화폐 관련해서는 스테이블 코인은 그 틀이 필요하다. 그래서 은행에 암호화폐 규제 일부 완화 가능성을 내비쳤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암호화폐, 비트코인 등 그 암호화폐 전반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죠. 파월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비트코인 등을 포함한 암호화폐로 달러의 그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하는 데 대해서는 파월도 일정 부분 동의하는 걸로 생각이 되고요. 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즉각적인 반응이 나왔는데, 자, 먼저 파월은 빨리 금리를 내려야 된다. 이건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파월은 항상 늦고 틀렸다. 지금 금리를 내려야 한다. 그러면서 파월의 임기를 빨리 끝내야 된다. 자, 내가 마음 먹으면 임기를 끝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있죠. 그래서 그 트럼프는 여전히 관세 정책을 옹호하면서 관세로 미국이 부유해질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파월 해임 위협을 계속 가하고 있는 겁니다. 사입을 이제 간접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연준은 독립성이 있고, 또 관세로 인해서 시장이 쇼크가 왔을 때, 자, 마지막 소방서 역할은 결국은 파월 연준의 금리 인하와 유동성 무제한 공급. 자, 이 두 가지 이제 강력한 파워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도 이런 부분을 알고 있죠. 자, 그래서 트럼프 관세 전쟁, 과연 그 주요한 관세 전쟁을 벌이는 세 가지 이유, 그리고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좀 자세히 짚어보면은, 1번, 트럼프가 그 시장의 역풍에도 불구하고 관세 전쟁을 통해서 미국 그 경제 보호, 그리고 제조업의 일부 부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그 중국이 이 미국 정부 또 WTO를 이용해서 사실은 실익은 거두고 또 자국의 그 불공정한 지원금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BYD, 전기차 이런 육성책을 통해서 사실 그 시장의 공정 경쟁의 부분에서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다 보니까 관주도로 이제 그 핵심 산업을 밀어붙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혁신적인 민간도 이런 경쟁에서는 굉장히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구조적으로 이제 미국이 계속 무역 적자를 보다 보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전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판을 일단 바꿔놔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시면은 국가안보와 불법 이민, 마약 억제. 자, 이거는 이제 멕시코, 캐나다에 해당되는 건데, 자, 특히 멕시코의 불법 이민이 많이 문제가 되고, 또 마약이 지금 들어오고 있죠. 그런 부분을 지금 틀어막는 게 이 관세를 통해서, 자, 관세가 없다면 이제 이런 효과적인 수단이 없다는 겁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 그리고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중국, 지금 미국을 넘보고 있는데, 중국의 그 견제, 그리고 경제 패권을 미국이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되고요. 자, 그래서 성공 가능성은 1, 2, 3번 모두 낮은 걸로 평가가 됩니다. 자, 트럼프 1기 때도 관세 전쟁을 통해서 자, 일정 부분 합의를 하고 넘어갔지만 결국은 완전하게 성공하지 못했다. 자, 이번에도 사실 그 제조업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온다는 것도 트럼프 4년 임기 안에 이거를 달성하기는 매우 어렵죠. 다만 이제 개별 국가와의 그 트럼프 행정부가 유리한 협상을 가져오는 전략, 그리고 중국의 그 추격의 속도를 좀 늦추는 부분에 있어서는 관세 전쟁이 일정 부분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경제 성장 구조를 좀 살펴보면 미국과 중국은 근본적으로 다른데요. 자, 미국은 기축통화 기반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소비 중심이죠. 그리고 금융시장 중심입니다. 월스트리트의 M7 주식이
전체 시가총액의 53조 달러를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관주 그 중국은 관주도로 그 경제 개발이 추진되지만 미국은 애플 등 이렇게 M7 주식, 테슬라 등 이런 그 민간 주도로 R&D 투자가 증가가 되면서 AI 반도체 또 로봇 그리고 미래의 이제 먹거리에 대해서 혁신적인 민간 주도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자, 반면에 중국은 5, 6, 7, 8번을 보시면은 수출 투자 중심인데 GDP의 20%가 수출이고 43%가 투자. 그러니까 인프라 부동산 부분에 이제 몰려 있죠.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이 국가 주도로 그 전략을 끌고 가는데 국유기업 SOE를 통한 비중이 30% 그리고 쌍순환 전략으로 내수와 기술 자립을 목표로 하고 있죠. 그리고 중국은 이제 풍부한 인구로 저비용 제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도 이제 부동의 전 세계 1위 제조 강국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이제 전기차와 그 배터리 자 이런 부분을 정부가 집중 밀어주고 있는 거죠. 보조금 등을 통해서. 그런데 이제 8번을 보시면 GDP 대비 부채가 260% 특히 부동산과 지방정부 부채가 급증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90, 11, 12번을 보시면 미국은 유연한 통화정책으로 경기 조절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미국은 극단적인 순간에도 결국은 달러를 찍어내고 금리 인하를 통해서 대응 카드가 있는데 물론 이것도 예전보다는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 장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미국은 소비 혁신 중심의 그 패권을 유지하면서 가고 중국은 수출 투자 중심으로 지금 G2를 경고히 하면서 미국을 초월하려고 하고 있는데 과연 이제 이 둘의 싸움이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 요 자료를 계속 보다 보시면 여러분 스스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국가부채 미국이 이제 국가부채가 중간 이유 중국이 국가부채가 중간 이유를 살펴보면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기축통화의 특권을 이용해서 그 달러 수요로 부채 상환 압박이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달러를 많이 찍어내면 결국은 이 미국의 부채가 글로벌로 이제 전이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2024년 국가 부채가 35조 달러인데 이 저축률이 미국은 이제 가계 저축률이 3.8%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소비 중심 경제로 자본 유입이 필요하고 재정 적자는 연간 1.8조 달러인데요. 감사와 인프라 투자, 국방비에 특히 약 그 8,860억 달러가 들어가니까 빚 1조 달러 그리고 국방비 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이제 계속 그 적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 특히 이제 코로나 구제책으로 부채가 급증한 이제 부분이 있고요. 자, 중국은 투자 중심 성장을 이루어왔는데 여기서 이제 지방 정부의 부채가 4.3조로 굉장히 급증을 했죠. 그래서 그 인프라 부동산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의 부실 문제, 부채 문제가 현재 그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죠. 그래서 부동산 위기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은 25% GDP에서 차지하는데 3개의 데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드라인을 설정해 놨는데 사실 중국 정부는 디레버리징 그러니까 부채를 낮추는데 실패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중국은 부채 대부분이 내수 기반 위안화로 되어 있는데 그 차이점은 미국과의 차이점은 글로벌 신뢰 부분에서 중국은 국내 통제력 기반이고 미국은 부채 증가로 달러 가치가 하락하는 문제점이 있고 중국은 부채 상환 압박으로 성장에 제약이 되는 미국과 중국은 고질적인 문제점을 다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그 빈부격차 딜레마는 중국과 미국 공이 가지고 있는데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그 민간 주도다 보니까 상대적인 안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진위 계수가 0.41 정도 되고 상위 1%가 소득 20%를 차지하는데 자, 중국은 심각한 격차가 진위 계수가 0.47이고 이 계수가 높다는 거는 이제 그 가난한 층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상위 10%가 소득의 41%를 차지하면서 중국은 농촌 도시 격차가 무려 3배가 납니다. 자, 그래서 자칫 잘면 이제 밀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이유가 이런 거죠. 그래서 중국은 실업률이 5.3%, 특히 청년이 15%이기 때문에 부동산 위기로 중산층의 불만이 증가되는 그런 상황이고, 자, 미국은 1, 2, 3, 4번을 보시면은
그 정책 완화,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미국은 자유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과 같이 이제 그 이동이 자유롭지 않은 게 아니라 사회 이동성이 보장이 돼 있고 드물긴 하지만 교육과 창업 기회 또 계층의 그 여전히 이동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일부 뭐 그런 그 인종차별 문제는 있지만 중국보다는 상대적으로 유연한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중국은 지금 1, 2, 3, 4번 여러 가지 이제 심각한 빈부격차, 정책 딜레마, 지역 불균형 이를 통한 사회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데 정리를 하자면은 미국은 그 빈부격차가 심화되지만은 사회 이동성과 정책으로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고 지금 중국은 빈부격차로 민시 비만이 이제 중대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정치 양극화가 심화되고 중국이나 미국이나 구조적인 문제점은 지금 안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세 전쟁의 영향을 로 그 시진핑 정부가 과연 다른 정권으로 대체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미국 입장에서는 관세 현재 중국의 145%를 때리고 있죠. 그래서 중국은 관세로 GDP 성장이 최대 1.5%까지 하락할 수 있고 트럼프의 관세는 시진핑의 경제 성과 약화를 통해서 민심의 악화를 유도할 수 있는데 중국은 공산당의 권력 통제가 지금 강력하죠. 안면 인식 기술이나 SNS 통제를 통해서 그 디지털로 지금 권력을 틀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현재 추세라면은 시진핑은 2035년까지 장기 집권이 가능해 보이고요. 자, 중국 내의 그 반응은 1, 2, 3, 4번을 보시면은 시진핑은 싸움을 끝까지 선언한 상황이죠. 관세 전쟁에 대해서. 그리고 그 관세 전쟁으로 경제 둔화는 예상이 되지만은 중국은 다시 베트남이나 이렇게 아시아에 우군을 확보하는 전략으로 지금 만만디 전략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그 종합해 보면은 관세 전쟁은 중국 경제에 타격을 미치겠지만 시진핑 체제의 변화 그러니까 그 체인지 여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목표는 결국 8번을 보시면은 관세로 중국의 압박 가능성은 이제 성공 가능성은 중간 정도로 보여지고요. 그 반면에 우려스러운 부분은 글로벌 공급망 혼란으로 역풍을 자칫하면 맞을 수 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세 전쟁의 영향은 불공정 무역 구조를 변화시킬 이제 가능성 이것이 과연 있는가 봤을 때 우측에 보시면은 현재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 글로벌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빠른 시일 안에 미국의 트럼프 관세를 일정 부분 이득을 취하고 빨리 합의를 할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려 봅니다. 자, 그래서 그 결국은 관세 전쟁을 5, 6원 아래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이제 큰 줄기가 잡혀서 안정화될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적인 모습을 지금 살펴봤고요. 자,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거를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지금 1기 때보다 더 좀 환경이 열악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테슬라가 과연 2,600달러가 간다는 근거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지금 이제 AI 그러니까 그 지금 기술 경쟁을 관세 전쟁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기술 전쟁, 미래 먹거리를 놓고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특히 AI로 분야를 살펴보면 AI가 미국은 오픈 AI, 그 다음에 XAI, 구글의 딥마인드, 그리고 엔트로피 클라우드 모델, 그리고 엔비디아의 AI 칩. 자, 이것들이 이제 지금 미국의 M7을 주도하면서 미국의 민간 부분 성장을 이끌고 있고 중국은 바이두, 알리바바, 그 센스타임, 딥시크로 지금 추격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5번과 6번을 보시면 미국은 독창적 연구, LMM, AGI, GPU 자 이런 걸 다 선도하고 있죠. 그리고 중국은 지금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기초 연구의 부족인 단점이 있고 다만 중앙정부의 강력한 이제 밀어주기 정책으로 지금 맹추격을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우측 붉은색 박스 보시면 미국이 2030년까지는 AI 선도를 70% 가능성이 높고 GPU와 연구 우위로 AGI 그러니까 범용 인공지능을 빨리 돌파할 가능성이 높고 중국은 상용화 속도로
지금 맹추격을 하는 형국이 계속 5년, 10년 되풀이할 거다. 그렇지만 결국은 미국이 결국 이긴다는 거죠. 자, 로봇 분야에서 좀 살펴보면 로봇은 이제 테슬라의 옵티머스 봇, 또 뭐 보스턴 다이나믹스사, 또 그 피규어 AI 굉장히 많죠. 자, 이 그 미국은 민간 주도로 지금 나가고 있고, 특히 테슬라의 옵티머스 봇이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다량 생산이 가능한 이 부분에서도 중국 기업 대비 크게 앞서가고 있는데, 자, 중국은 드론 시장, DJI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드론 시장이 70%를 점유하고 있고, 지금 샤오펑 로봇, 그리고 여타 이제 그 기업들이 스타트업을 통해서 지금 미국을 따라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예측을 해보면 미국이 고급 로봇 분야에서는 60% 이상 가능성으로 선도하고, 중국은 저비용 대량 생산으로 시장 점유율을 최대는 40%까지 확장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주항공 분야에서도 치열한데, 자, 우주항공 분야에서도 머스크의 스페이스X 스타쉽이 치고 나가고 있죠. 이미 스타링크가 그 재사용 로켓 스타링크 6,000개 플러스 위성을 확보하고 있고, 이 부분 특히 스타쉽이 굉장히 빠르게 화성을 지금 목표로 하니까요. 우측 하단을 보시면 결국 미국이 우주항공 분야도 지속 선도 80% 이상 격차를 벌려서 앞서 나갈 가능성이 높고, 중국은 군사 저비용 위성 확대 위주로 따라잡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쉽지 않을 거다. 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의 옵티머스 봇과 피규어사의 그 로봇을 좀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보면요. 자, 과연 이제 그 피규어사의 그 CEO가 지금 그 BMW 공장에서 피규어를 투입해서 하는 게 지금 약간 너무 과장했다, 부풀렸다, 시장의 신뢰를 잃고 있죠. 자, 이런 사실을 좀 여러분이 숙지하시고, 그 상태에서 테슬라의 옵티머스 봇이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5년, 10년이 되었을 때 결과적으로 그 옵티머스 봇이 시장 장악력을 절반 이상 가져갈 확률이 높은데, 자, 지금 옵티머스 봇의 그 특징, 첫 번째 2021년 AI 데이를 시작으로 프로토타입은 2022년에 공개됐고, 2024년에 젠2가 출시가 되었죠. 그리고 지금 옵티머스 봇까지 이어지게 됐는데, 자, 이게 불과 지금 2022년, 3년, 4년, 5년, 자, 4년 안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의 발전 속도가 어느 정도 빠른지 여러분이 알 수 있으실 거고, 이번에 보시면은 그 AI에 기반한, 그러니까 테슬라는 지금 AI 기반이 쌍두마차가 FSD 로봇 택시, 그리고 이 FSD가 성공하면, 자율주행이 성공하면 이게 그대로 옵티머스 봇의 인공도내 자율주행도 같이 이제 그 성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머스크가 xAI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기술적 완성도는 굉장히 지금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피규어 공투를 좀 비교를 해보면, 자, 피규어는 최근에 BMW 투입이 됐다는 소식도 나왔고, 엔비디아의 이제 디지털 학습, 이걸 통해서 이제 그 머스크는 리얼월드 AI 실 기반 데이터를 통한 로봇도 학습을 시키고, 지금 옵티머스 봇 그리고 로봇 택시도 학습을 시키는데, 자, 피규어는 엔비디아와 이제 동맹을 맺어서 여기서 이제 디지털로 학습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그 테슬라와 그 피규어 공투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 자, 이렇게 이제 양분된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고, 자, 6번을 보시면은 테슬라는 속도와 경량화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고, FSD AI로 복잡한 환경 적응력이 매우 강하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 대규모 제조 역량 분야, 그리고 AI 통합 분야, 그리고 비효율, 효율성, 브랜드 파워, 다 목적성에서 테슬라의 옵티머스 봇이 강점을 가지고 있고, 자, 피규어의 강점은 이제 중간에 요 AI와 협업이 가능하다. 자, 엔비디아, 오픈 AI 요런 거, 그리고 자율성 분야, 손재주 분야, 투자 유치 부분에서도 이제 그 피규어 공투도 나름 역할을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6, 7, 8번을 보시면 테슬라는 규모와 AI 데이터로 장기적으로
시장을 장악할 확률이 매우 높고 피규어는 일정 부분의 시장을 점유할 확률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자, 그래서 현재 그 4월 기준으로 옵티머스 봇은 공장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2024년에 위로봇 대회에서 이벤트로 이제 보여줬죠. 음료 제공, 가위바위보 놀이 이런 걸 보여줬고 생산 계획은 2025년 말에 5,000대를 생산해서 2,000대는 직원과 함께 공장에 투입하고 나머지는 이제 그 민간에 판매할 계획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빠르면 2026년 말에 화성 탐사 스타쉽을 발사할 때 옵티머스를 태워서 보낸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5번 보시면은 피규어의 공투는 자율대문을 통해서 10시간 훈련으로 커피 제조, 실시간 대화, 쓰레기 처리까지 이제 올라왔는데, 자, 이게 장단점이 다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옵티머스 봇이나 피규어 공투나 여타 다른 로봇도 기술 발전의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진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AI, 인공지능과 결합되면서 더 빨라지고 있죠. 자, 그래서 결론 6번을 보시면 피규어가 단기 산업 시장에서는 선두를 유지할 가능성도 있지만 테슬라는 장기적으로 시장 장악력을 가져가면서 잠재력 부분에서는 정말 따라올 수 없는 혜자를 구축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향후 5에서 10년, 2025년에서 35년까지를 전망해 본다면은 테슬라는 수십 개월을 통한 저비용 다량 생산을 통하고 FSD를 그 옵티머스 보드에 장착을 해서 결국은 100만 대 이제 그 시장을 공략을 하는 전략이고 이 별표하신 거 보면 우측에 테슬라는 그 자원과 AI 제조 규모로 2030년 이후 시장 지배력을 가져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화성 탐사 등 비전으로 차별화가 가능하고 결론적으로 최종 승자는 테슬라가 약 65%의 시장 점유율 그리고 그 외에 피규어 공투 등 여타 로봇 회사들이 점유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제조 역량도 옵티머스 봇이 탁월하고 결과적으로 테슬라가 2035년까지 글로벌 리더로서의 그 65%의 시장 비중, 피규어와 여타사들이 35% 비중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머스크가 그 최근 그리고 과거 테슬라의 시총 지금의 30배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특히 그 근거에는 FSD 로보택시가 5조 달러, 그 외에 옵티머스 봇이 25조 달러를 예상했는데 자, 여기에 이제 1, 2, 3번은 테슬라의 그 과거 그 머스크의 발언이고요. 자, 여기 4, 5, 6번은 결국은 이 30배가 실현 가능한 연도는 2030년에서 2035년 그렇게 이제 그 서서히 진행이 되고 지금 2025년에는 FSD 로보택시가 앞으로 5년 동안 진행이 되는 거죠. 자, 2030년 이후에는 옵티머스 봇이 대세가 되면서 여기서 이제 25배 주가 상승 요인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옵티머스 시총 25조 달러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머스크는 테슬라 시총을 25조 달러까지 가능하고 인류 역사상 최대 자산가치 증가가 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지금 2025년에 5,000대 그리고 2026년 7년을 통해서 자, 이게 이제 만 대, 10만 대, 100만 대로 늘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시장 전망은 결국은 2040년 10조 달러 예상이 되는데 이 테슬라가 이 시장 중에 50% 이상을 가져온다면 어마어마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그 결국은 25조 달러는 좀 시간을 2040년 이후까지 확장을 해야 테슬라가 25배 성장하는 거는 현재로서는 가능해 보인다 이런 전망이고 그래서 우리가 1차적인 목표는 현재 2025년 시점으로 2030년 앞으로 5년 시점이 될 거고 옵티머스 봇까지의 성장 스토리는 2040년, 45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최소 한 15년에서 한 20년 정도를 보고 애플폰이 결국은 나와서 시장을 주도한 기간이 10년에서 20년 걸렸듯이 자, 여러분도 이런 타임 테이블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총 시총 30조 달러의 가능성 현재로서는 가능성은 중간 이하로 지금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관세 전쟁하고 이런 것 때문에 좀 늦어질 수가 있고 또 그 경쟁이 심화되면서 옵티머스 봇의 그런 이제 부분도
완전 100% 성공은 장담 못하지만 이 테슬라 AI 제조 강점과 트럼프 행정부의 지금 4년 머스크와 그 머스크 관련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그리고 이런 여타를 통해서 볼 때는 결국은 시총 30조가 일론 머스크 말대로 쉽지 않은 목표지만 불가능한 목표도 아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XAI와 왜 일론 머스크가 XAI에 집중하냐 하면 먼저 우주의 본질을 이해하는 그런 이제 그록을 추구하기 때문에 진실에 가까운 로봇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 결국은 일론 머스크의 XAI가 그 가장 인간의 우려를 덜어낸 그 인공지능으로 성공할 확률이 높고 반면에 오픈 AI는 현재는 시장에 탄탄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윤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XAI는 결국은 X 플랫폼을 흡수하면서 이제 텍스트 실시간 그 인공지능의 밥으로 이제 줄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지점에 와 있고 결국은 XAI가 그 H100 지금 10만 개 장착 그리고 이제 20만 개 장착 궁극적으로 100만 개 장착을 통해서 전 세계에 가장 빠른 그 처리 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국가와 기관과 비교해서도 일론 머스크의 개인 기업 특히 테슬라와 XAI의 그 기업 가치가 굉장히 올라갈 확률이 높다는 거죠. 꼭 30배가 아니더라도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그 XAI와 오픈AI 그리고 엔트로픽을 간단하게 비교해 보면 이 XAI는 이제 2023년 후발주자로 나섰지만 기업 가치는 240억 달러 2024년 평가가 되었고 지금은 그 기업 가치의 훨씬 이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그 X의 데이터가 이제 4억 그 1,500만 명 유저가 있죠. 그리고 인프라는 이 H100 GPU 20만 대 학습 가속이 지금 되고 있고 머스크의 스페이스X에 연계해서 그 화성 우주 탐사까지 이런 높은 비전이 있고요. 투자 유치도 성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 XAI의 강점 그리고 여타 이제 다른 오픈 AI와 기타 기업의 강점을 비교해 보면 결과적으로 그 XAI는 이제 X를 통합했기 때문에 텍스트 기반한 그 데이터 이게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죠. 그리고 자율주행 데이터. 자, 이런 게 이제 합쳐져서 결국은 테슬라가 AGI 완성도를 더 빨리 가져갈 것이다. 자, 그래서 최종 승자는 우측 하단에 보시면 오픈 AI가 단기적으로는 선두를 유지하겠지만 사실 XAI는 2030년부터 35년 이제 넘사벽이 될 수도 있다. 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빠르게 이제 X 소식 좀 살펴볼게요. 어댑티드 헤드라인은 개별적으로 커지거나 꺼지는 LED가 이제 신기술이 도입이 됐죠. 그래서 맞은편 운전자도 눈부심이 덜하고 또 이 테슬라 그 오너도 굉장히 이제 전기는 적게 먹으면서 효율성은 높은 헤드라인이 나왔다는 거고요. 자, 지금 인도에서 대박 소식 알려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테슬라 모델 Y 신규 모델이 인도에서 잘 테스트되고 있는 목격담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가운 소식 연말에 이제 5만 대 이상의 세미트럭의 양산에 들어갈 이 세미트럭이 공장이 빠르게 지금 완성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자, 그리고 도조가 이제 이렇게 테슬라 내부에서 슈퍼컴퓨터로서 그 잘 깔끔하게 정리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결국은 이제 도조가 발전하면 엔비디아 칩 비중이나 여타 그런 부분도 낮아지면서 비용 대비 가성비가 당연히 올라가겠죠. 자, 테슬라가 옵티머스 봇의 새로운 이미지를 공개를 했는데 마치 사람이 우주복을 쓰고 있는 모습 같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옵티머스의 봇의 미래 가치가 굉장히 이제 뛰어나게 간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잘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현대자동차가 그 수요 둔화와 미국 관세로 인해 한국에서 일부 전기차 생산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계획을 발표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 사이버 트럭이 지금 $10,000까지 또 할인이 들어갔죠. 자, 사이버 트럭도 계속 램프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자, 오늘의 결론, 결국은
제가 방금 설명드린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자,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캐시우드도 그렇고 결국은 테슬라의 기업 가치는 앞으로 5년 내에 최소 2,600달러 그러면 지급의 정확하게 10배 정도는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다. 여전히 캐시우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를 뒷받침하는 중국의 반가운 소식. 자, 모델 Y가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3월 달에 무려 46% 그리고 BYD는 그 2, 3등을 합쳐도 요 46.6에 미달되지 못하는 수치를 보여주는데요. 자, 그래서 테슬라가 여전히 뉴 모델 Y도 지금 전 세계 1등을 찍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자, 방금 좀 내용이 좀 길었는데, 자, 관세 전쟁의 그 파장, 그리고 관세 전쟁을 통해서 중국과 미국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옵티머스 봇 인공지능에 첨예한 분야,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자, 그리고 지금 관세 전쟁 여파와 그 실적 부진 때문에 테슬라가 1분기 지금 실적 발표 4월 23일을 앞두고 약보합을 보이고 있는데 자, 이런 상태에서 과연 우리가 여전히 투자를 해도 되는지 그런 부분까지 장기적인 시각에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자, 오늘 영상 내용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